한국은 이제 버튼만 누르는 일만 남았다. 미국 군사 매체에서 공개된 이 한 문장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한국을 겨냥했죠. 한국이 방위비를 크게 늘리지 않으면 주한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 일본은 한국은 미군 없이 3일도 못 버틴다며 조롱했고, 중국은 독자 작전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굴복을 예상했죠. 그런데 한국만 유독 침착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 국방부는 왜 버튼만 누르면 된다고 평가한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한국은 마지막 단계까지 끝난 상태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에서 공개된 이 한 문장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보고서가 진짜 사실인지, 그리고 왜 이 문서가 국제사회에 이렇게 큰 충격파를 일으켰는지 파악해야 했죠. 사실 모든 건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무임승차 중이다. 방위비를 크게 늘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줄이거나 철수할 수 있다. 저는 마이클 해밀턴입니다. 지난 15년간 동아시아 안보 문제를 연구해온 국제정치 전문가죠. 역사상 수많은 트럼프의 폭탄 발언이 있었지만 이런 파장을 몰고 온 발언은 처음 봤어요. 트럼프의 발언이 나온 지 불과 30분 만에 CNN이 속보를 터뜨렸습니다.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 한반도 안보 지각 변동 예고, BBC도 즉시 따라왔어요. 미군 철수 발언으로 동북아 질서 요동, 한국 독자 방어 능력 도마위, 로이터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엄포, 한국 안보 공백 우려 확산.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각국 정부도 긴급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건 의외로 일본이었어요. 산케이 신문이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헤드라인부터 자극적이었죠. 한국은 미군 없이 3일도 못 버틴다. 기사 내용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한국군의 독자 방어 능력은 심각한 한계가 있다. 북한의 장거리포와 미사일 공격에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요미우리 신문도 가세했어요. 한반도 안보 공백 현실화. 일본도 대비책 마련 시급. 일본 방송들도 연일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NHK에서는 군사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게 분석했어요. 한국이 북한과 1대1로 맞선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미군의 화력 지원과 정보 자산 없이는 불가능하죠. 중국도 즉시 움직였습니다. 환구15가 사설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어요. 한미동맹의 균열이 동북아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한국은 현실을 즉시해야 한다. CCTV에서는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군사평론가 장모 씨가 생방송에서 이렇게 단언했어요. 한국의 독자 작전 능력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미군 철수 시 한반도는 힘의 공백 상태가 될 것입니다. 중국 인민일보도 사설에서 비슷한 논조를 보였습니다. 기술력은 있을지 몰라도 실전 경험과 지속 능력이 부족하다. 장기전을 버틸 수 있는 역량의 의문이 든다. 미국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브루킹스 연구소가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시 안보 공백 우려, 한국 단독 방어의 현실적 한계, 전략국제문제연구소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어요. 한국군의 현대화는 인정하지만 미군 없는 독자 방어는 여전히 도전적 과제. 심지어 워싱턴 포스트도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북한 위협에 단독 대응하기에는 여러 한계점이 존재한다.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군 없이는 안 된다고 말이죠. 외신들의 보도를 보면서 저도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포, 그리고 중국의 군사적 압박까지 고려하면 한국 혼자서는 버티기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한국만 전혀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방위태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국가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자가 추가 질문했어요. 미군 철수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이 있습니까? 대변인의 답변은 더욱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군사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비슷했어요.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자주 국방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시각들이 있는데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모두 난리를 치는데 정작 그 지목의 대상자인 한국만 유독 차분했습니다. 마치 왜 다들 떠드냐,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일본 언론들은 이런 반응에 더욱 자극을 받았어요. 아사히 신문이 사설에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국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위기의식 부족이 더 큰 재앙을 부를 수 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가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이미 국방부 내부 평가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공개한 겁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 이후 벌어질 모든 시나리오에 이미 대비해 마지막 단계까지 마쳤다. 방위산업 성장, 첨단 무기 배치, 독자 작전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다. 이제 버튼만 누르는 일만 남은 상태다. 이 보고서가 공개되자 국제사회는 또 다른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니온 게이자의 신문도 급히 후속 기사를 냈습니다. 미 국방부 보고서 파장, 한국 군사력 재평가 필요성 제기,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환구시보가 긴급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 군사력에 대한 새로운 평가, 기존 분석 재검토 필요, 정말 한국이 그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가요? 일본과 중국이 그토록 확신했던 한국은 미군 없이 못 버틴다는 분석이 완전히 틀렸다는 말인가요? 도대체 한국이 어떤 준비를 해놨기에 미국 국방부가 이런 평가를 내린 걸까요? 그 버튼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디펜스 뉴스의 특종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저는 워싱턴으로 날아갔습니다. 이 보고서가 정말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먼저 디펜스 뉴스 편집국을 찾았습니다. 톰 워렌 기자가 저를 맞아줬어요. 해밀턴 박사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그 보고서 때문에 오신 거죠? 맞습니다. 정말 미 국방부 내부 문서가 맞나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서요. 톰 기자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100% 확실합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 2명에게서 독립적으로 확인받았어요. 문서 자체도 직접 봤고요. 그가 보여준 문서 4번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미 국방부 공식 레터 헤드가 찍혀 있었어요. 한국 방위 역량 평가 보고서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톰 기자가 핵심 부분을 짚어줬어요. 여기 보세요. 3번째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제가 따라 읽어봤죠?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 후 발생 가능한 모든 안보 시나리오에 대비해 마지막 단계까지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방위산업 성장률, 첨단 무기체계 배치 현황, 독자작전 수행 능력 모두 당초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더 놀라운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과 다층 방공망 구축은 이미 실전 배치 단계에 진입했다. 한국군의 현재 전력으로도 북한의 전면 공격에 충분히 대응 가능하며 나아가 주변국의 군사적 압박에도 독자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가장 충격적인 문장은 마지막에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한국은 이제 버튼만 누르는 일만 남은 상태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더욱 중요한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통 기자가 다른 페이지를 넘겨줬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해요. 미국이 이를 것들에 대한 분석입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미국이 감수해야 할 전략적 손실은 막대하다. 첫째, 중국 견제를 위한 최전방기지를 잃게 된다. 둘째, 일본과 대만을 연결하는 전략적 교도보가 사라진다. 셋째,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방산 협력 기회를 상실한다. 더 구체적인 분석이 이어졌어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요소다. 특히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차단하는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의 분석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조선, 첨단 소재 기술은 미국 방산업체에도 필수적이다. 주한미군 철수로 이런 협력 관계가 약화되면 미국의 기술 우위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톰 기자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작년 말 작성된 거예요. 한국의 방위력 증강 속도가 워낙 빨라서 6개월마다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었습니다. 방위산업 성장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한국의 방산 수출이 5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단순 부품이 아니라 완성형 무기체계를 수출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첨단 무기 배치는 어떤 건가요? KF-21 전투기, K2 전차, 차세대 잠수함은 물론이고요. 가장 주목할 만한 건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체계가 이미 실전 배치됐다는 점입니다. 보고서에는 더 구체적인 분석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이미 닫힌 구조로 완성됐다. 패트리어트, 철메이,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까지 겹겹이 구축되어 있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독자 작전 능력에 대한 평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군은 이미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완전히 갖췄다. 유토의 공군의 통합 지휘 체계와 첨단 정보 수집 능력, 그리고 정밀 타격 능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자주 국방 능력이 완성될수록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동맹국으로서의 가치가 오히려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가 미군 내부에서 어떤 반응을 얻었는지도 궁금했어요. 톰 기자가 귀띔해줬습니다. 펜타곤 고위층들 사이에서 상당한 화제가 됐다고 들었어요. 일부는 놀라워했고 일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국방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톰 기자의 소개로 한 퇴역 장군과 만날 수 있었어요. 제임스 밀러 전 합참 부의장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2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었죠. 해밀턴 박사, 그 보고서 때문에 오신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놀랐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한국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밀러 장군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상당 부분 미군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5년 사이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줬어요. 예를 들어 정보 수집 능력만 봐도 그래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정찰위성과 무인기 체계가 이미 실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지휘 통제 체계는 어떤가요? 이것도 놀라웠어요. 한국군의 지휘 통제 체계가 이미 미군과 동등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밀러 장군이 가장 인상 깊어했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무엇보다 한국군의 전투 의지와 준비 태세가 완전히 다른 수준이에요. 이건 장비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력의 문제거든요. 그가 덧붙인 말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미국이 한국을 더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됐어요.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 같은 강력한 동맹이 절대 필요하거든요. 이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국제사회 반응도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먼저 당황했어요. 아사히 신문이 긴급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이미 국방부 한국평가 보고서 파장, 기존 분석 전면 재검토 필요, 요미우리 신문도 논조를 바꿨습니다. 한국 군사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 독자 방어 능력 재평가 시급,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환95가 사설에서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방위력 증강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다.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 인민일보도 비슷한 논조를 보였습니다. 한국 군사력에 대한 기존 분석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유럽 언론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의 급속한 방위력 증강, 동아시아 군사균형 변화 신호,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방산업 성장과 자주국방, 새로운 모델 제시. 가장 놀라운 건 러시아 반응이었어요. 러시아 군사 전문지 붉은별이 이례적으로 한국을 긍정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방위력 구축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저는 이 모든 반응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세계의 예상을 뛰어넘는 준비를 마쳤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와 체계를 갖췄다는 걸까요? 그 실마리를 풀어야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돌아온 저는 보고서 내용을 직접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한국군이 정말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해서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먼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이 지난 5년간 연평균 7.2%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인 2.1%의 3배가 넘는 수치였어요. 더 놀라운 건 방산 수출 실적이었습니다. 2019년 32억 달러였던 방산 수출이 2024년에는 무려 17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5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한 거죠. 글로벌 파이어 파워 순위도 확인해 봤습니다. 한국이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5위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해군력은 세계 6위, 공군력은 세계 7위, 육군력은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건 기술력 평가였어요. 한국의 군사 기술력이 세계 4위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2024년 국방백서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이미 40대가 실전 배치됐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2026년까지 120대 추가 배치가 계획되어 있었고요. K2 전차는 무려 260대가 실전 배치 완료 상태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화력과 기동성을 자랑한다고 평가받고 있었어요. 차세대 잠수함 KSS-3도 세 척이 이미 진수했고 2027년까지 9척 건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 램블로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국방백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램블로건은 사거리 500km 이상, 원형 오차 확률 3mm 이내에 정밀도를 갖춘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단. 정말 놀라운 성능이었습니다. 500km면 북한 전역은 물론 주변국 주요 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원형 오차 확률 3마일이라는 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였거든요. 국방백서에는 램블로건이 이미 실전 배치됐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배치 숫자는 군사 기밀이라 공개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규모로 배치됐다고 추정됐어요. 더 놀라운 건 램블로크2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램블로크2는 블로건 대비 사거리와 탄도 위력이 크게 향상된 차세대 정밀 타격 무기로 2027년까지 개발 완료 및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성능은 기밀이었지만 블로건보다 훨씬 강력할 거라는 건 분명했어요. 저는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국방연구원 보고서들을 찾아봤습니다. 한 보고서에서 이런 분석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정밀 타격 능력은 이미 북한의 모든 전략 목표를 동시 타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램 체계는 북한의 지하 시설까지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관통력을 갖추고 있다. 방공 체계에 대한 분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다층 방공망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패트리어트, 팩3, 철매2, 천공2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해군력 평가도 놀라웠어요. 한국탈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3척과 차세대 구축함 건조 계획을 고려하면 동북아 해역에서 중국 해군과도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전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공군력 분석은 더욱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KF-21과 F-35의 조합으로 한국 공군은 북한 공군을 압도할 수 있고 주변 국가의 공중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들을 종합해보니 미국 국방부 보고서가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특히 놀라운 건 한국의 군사기술 자립도였습니다. 주요 무기체계의 90% 이상을 국산화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었어요. 방산업체 현황도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시스템, LIG INNX1, KAI 등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에서 세계 톱클래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LIG INX2는 미사일 기술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KAI는 KF-21 개발을 통해 전투기 제작 기술을 완전히 습득했다고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데이터들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정말 한국이 독자적으로 모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램블로건의 존재는 게임 체인저였어요. 500km 사거리에 3배멸의 정밀도라는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성능이었거든요. 이 정도 성능이면 북한의 모든 전략시설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요.
지하 벙커 등 이동식 발사되든 상관없이 말이죠. 블로크톱까지 개발되면 한국의 정밀 타격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거였습니다. 방공 능력도 마찬가지였어요. 패트리어트, 철메이, 천공투가 겹겹이 구축된 다층 방공망은 어떤 미사일 공격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해군과 공군 전력도 이미 지역 강국 수준을 넘어선 상태였어요.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보니 미 국방부가 버튼만 누르는 일만 남았다고 평가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던 거예요. 이제 실제 상황이 오면 그냥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런 무기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 정말 실전에서도 이론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말이죠. 데이터만으로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무기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말 실전급 성능을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저는 지난 몇 년간 한국군이 공개한 시험 발사와 훈련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먼저 2021년 7월 KF-21의 첫 시험 비행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당시에도 화제가 됐지만 지금 다시 보니 그 의미가 완전히 달랐어요. KF-21이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순간 엔진 소음이 다른 전투기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디토르바다가 더 부드럽고 강력한 느낌이었어요. 조종사의 음성이 관제탑에 들렸습니다. 첫 비행 완료,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확인. 관제탑에서 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벽한 첫 비행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던 외국 전문가들의 반응도 기억났어요. 미국 항공 전문지 Aviation Week가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인 비행이라고 평가했었죠. 다음으로 2022년 9월 잠수함발 4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도산 안창호함에서 미사일이 수중 발사되는 순간 바다 표면이 거대한 물기둥과 함께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이 완벽한 궤도로 날아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어요. 발사 관제실의 긴장된 분위기가 영상에서도 느껴졌습니다. 발사 성공, 궤도 정상, 표적 명중 확인. 함교에서 함장의 만족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완벽한 성공이다. 이 영상이 공개됐을 때 해외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영국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가 한국이 잠수 한발사 탄도미사일 클럽에 가입했다고 보도했었죠. 현무 미사일 시험 발사 영상들도 다시 봤습니다. 특히 현무사의 발사 장면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치솟는 순간 엄청난 화염과 연기가 하늘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이 목표 지점을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모습이 레이더 화면의 점으로 표시됐어요. 발사 통제실에서 장교들이 차분하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일단 분리 정상, 2단 점화 확인, 궤도 수정 완료, 마지막에 터진 환호성이 인상적이었어요. 표적 정중앙 명중,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램블로건 실사격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작년에 공개됐는데 정말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거였어요. 발사 순간부터 다른 미사일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램블로건이 발사대를 떠나는 순간 거의 소음이 없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미사일이 저고도로 비행하면서 지형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추적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정말 마치 지능을 가진 것처럼 장애물을 피해가며 날아갔어요. 500km 떨어진 표적지에서 대기하던 관측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표적 접근 확인, 충돌 3초 전, 2초, 1초 명중 폭발 장면이 화면에 나타났는데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표적 한가운데를 정확히 맞췄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나온 데이터 화면이었습니다. 큰 모니터에 CEP 서명원이라는 수치가 떴거든요. 원형 오차 확률 3매움 500km를 날아가서 3매랑 오차 범위 안에 명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발사 통제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 달성, 블로건 성능, 완전 검증. 이 영상이 공개됐을 때 해외 군사 커뮤니티가 완전히 뒤집혔던 걸 기억해요. 미국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가 한국이 정밀 타격 무기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었죠. 러시아 군사 분석가들도 이 정도 정밀도는 미국과 러시아도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인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램블로건에서 정말 놀라운 건 개발 속도였습니다. 저는 개발 일정을 다시 자세히 조사해 봤어요.
2020년 기술 개발 착수에서 2023년 시제품 완성까지 불과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시험 발사 성공, 같은 해 실전 배치까지 완료했어요. 총 4년 만에 기술 착수부터 실전 배치까지 모든 과정을 마친 거였습니다. 이는 정말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속도였어요.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개발에 8년이 걸렸고 러시아의 이스큰데르 미사일도 6년 이상 걸렸거든요. 더 놀라운 건 블록1 실전 배치와 동시에 블록2 개발에 착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들은 한 모델이 완전히 검증된 후에야 다음 모델 개발을 시작하는데 한국은 동시에 진행했어요. 이런 개발 속도에 대해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인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속도다. 이 정도 속도로 무기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하는 나라는 세계에 대해 없다.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의 압축 성장 경험과 빨리빨리 문화가 군사기술 개발에도 적용된 거였습니다. 특히 램 블록1과 블록2에 대한 해외 관심이 뜨거웠어요. 미국 국방부가 가장 관심을 보이는 한국 무기가 바로 이램 시리즈였습니다. 펜타곤 고위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한 말이 있었어요. 램의 정밀도와 개발 속도는 우리도 배워야 할 부분이다. 나토 국가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독일과 폴란드가 램 기술 이전에 관심을 보였고 영국도 공동 개발 가능성을 타진해왔다고 들었어요. 프랑스 군사 전문지 DSI는 램은 유럽이 주목해야 할 차세대 정밀 타격 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탈리아 국방부 관계자도 한국의 램 개발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어요. 심지어 호주와 캐나다도 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램 블록2 개발 관련 자료들도 찾아봤습니다. 공개된 정보는 많지 않았지만 개발 일정 표만 봐도 한국의 계획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알 수 있었어요. 국방과학연구소 발표 자료에 따르면 블록2는 2025년 시제품 완성, 2026년 시험 발사, 2027년 실전 배치가 목표였습니다. 블록1보다 사거리가 30% 이상 늘어나고 탄도 위력도 2배 이상 강화된다고 나와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블록2의 다목표 동시 타격 능력이었습니다. 하나의 미사일로 여러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런 기술을 실현하는 속도도 놀라웠습니다. 블록1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블록2는 더욱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었어요. 개발 일정표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현재 위협에만 대비하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였어요. 블록1으로도 충분히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데 블록2까지 개발하는 이유는 더 먼 거리의 위협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KF-21 개발 계획도 마찬가지였어요. 1차로 120대를 배치하고 2차로 추가 배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KF-21의 수출형 모델까지 개발하고 있었어요. 차세대 구축함 KDDX 건조 계획도 인상적이었습니다. 2030년까지 6척을 건조해서 동부가 최강의 해군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었어요. 이런 계획들을 종합해 보니 한국이 정말 미래까지 설계한 군대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들의 비슷한 영상들과 비교해 봤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의 무기 시험 영상들 말이죠. 놀랍게도 한국의 시험 발사 영상들이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더 앞선 기술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특히 램블록1의 정밀도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도 이 정도 정밀도를 달성하기 쉽지 않거든요. KF-21의 비행 성능도 마찬가지였어요. 첫 비행부터 이렇게 안정적인 성능을 보인 전투기는 많지 않았습니다. 잠수함발 사탄 도미사일 기수도 세계적 수준이었어요. 이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전 세계 몇 개국 안 되거든요.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들이 단순히 종이 위의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검증된 실전급 무기라는 거였어요. 특히 램블록1의 CEP 산매 성능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정도 정밀도면 어떤 표적이든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요. 블록2까지 완성되면 한국의 정밀 타격 능력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미국 국방부가 왜 버튼만 누르는 일만 남았다고 평가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말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거든요.
마침 서울국제항공 우주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성남으로 향했어요. 이 전시회는 정말 대단한 규모였습니다. 1996년부터 시작돼 매홀 수년 10월에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거든요. 일반인도 주말 퍼블릭데이에 관람할 수 있어서 저 같은 연구자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였죠. 36개국 550개 업체가 참가하고 약 29만 명이 관람했다는 통계가 말해줄 듯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전시회로 성장한 상태였습니다. 성남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압도적인 규모에 놀랐습니다. 거대한 전시장 곳곳에 한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KF-21 보라매였습니다. 실물로 보니 정말 위압적이었어요. 날렵한 외형에서 최첨단 기술력이 느껴졌습니다. 카이 전시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해줬어요. 이 기체는 실제 비행 테스트를 마친 양산형입니다. 이미 공군에 40대가 인도됐고 2026년까지 추가로 120대를 배치할 예정이죠. 성능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밀 사항이 많지만 현재 운용 중인 F-16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납니다. 특히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K2 전차 전시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55톤급의 거대한 몸집에서 압도적인 화력이 느껴졌어요. 현대로템 관계자가 상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K2는 세계 최고 수준의 화력과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128강포와 최신 화력통 제장치로 2km 거리의 표적을 이동 중에도 명중시킬 수 있어요. 실제 성능은 어떤가요? 지난달 6군 훈련에서 명중률이 95%를 넘었습니다. 이미 이갭 60대가 실전 배치 완료된 상태죠. 정말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해하던 램블로건 관련 전시도 있었어요. 물론 실물은 군사기밀이라 전시할 수 없지만 성능 속의 패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 시스템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사거리 500km 이상의 원형 오차 확률 3매드로 이내의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이 정도 정밀도는 드물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개발 속도도 놀라웠어요. 기술 착수부터 실전 배치까지 불과 4년 만에 완성했거든요. 블록2도 이미 개발에 착수한 상태고요.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실제 비행 시연이었어요. 오후 2시부터 공중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FA 워싱 전투기 4대가 편대를 이뤄 날아왔습니다. 저고도로 빠르게 접근하더니 갑자기 급상승했어요. 와, 2,500명의 관중들이 일제히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FA-50들이 하늘에서 펼치는 곡의 비행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급기동, 급강화, 배럴롤까지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쇼가 아니었어요. 실제 공중전에서 적기를 회피하고 공격하는 기동과 똑같았습니다. 조종사들의 실력이 정말 뛰어났어요. 마치 하나의 기체처럼 움직이는 편대 비행은 오랜 훈련의 결과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KF-21의 차례였어요. 혼자 날아온 KF-21이 활주로 위를 낮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엔진 소음이 FA-50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디즈니살 더 깊고 강력한 소리였습니다. KF-21이 수직 상승하는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치 중력을 무시하는 것처럼 쭉쭉 올라갔어요. 옆에 있던 독일 항공 전문가가 감탄했습니다. 저 기동성이면 실전에서도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 정도 성능이면 북한 공군은 상대가 안 되죠. 지상 장비 시연도 이어졌습니다. K2 전차가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는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중계됐어요. 울퉁불퉁한 지형을 아무렇지 않게 넘나드는 K2의 기동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55톤이나 되는 무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찰처럼 민첩했어요. 사격 시연에서는 2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탄착 지점이 정확히 표적 중앙이었어요. 명중. 현장 해설자의 목소리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K9 자주포 시연도 인상적이었어요. 15km 떨어진 표적을 향해 포탄을 발사했는데 불과 몇 초 만에 명중했습니다. K9의 명중률은 90%를 넘습니다. 세계 어느 자주포와 비교해도 최고 수준이죠.
해설자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아덱스 관람 이후 저는 해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해군이 공개한 훈련 영상들과 함정 공개의 날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이죠. 먼저 해군이 최근 공개한 세종 대왕함 훈련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동해상에서 실시된 미사일 방어 훈련 장면이었어요. 영상에서 세종 대왕함이 가상의 적 미사일을 탐지하는 순간부터 요격까지의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적 미사일을 탐지했다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적 미사일 다수 탐지, 요격 준비, SM-2 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 발사. 세종 대왕함에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하늘로 하얀 연기가 뻗어 올라갔습니다. 몇 초 후 하늘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표적 요격 성공. 함교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해군 홍보관에서 만난 장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이지스 시스템은 동시에 10개 이상의 표적을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습니다. 2009년 북한 로켓 발사 때는 미일 이지스함보다 15초 빠르게 탐지하기도 했죠. 실제 위협 상황에서도 이 정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지난 몇 년간 수없이 훈련했거든요. 그린팩 같은 국제 훈련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잠수함 관련 영상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산 안창고함의 SLBM 발사 영상에서는 수중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수면 아래에서 미사일이 솟구치는 순간 바다가 거대한 물기둥을 만들며 솟아올랐습니다. SLBM 발사 성공, 궤도 정상 표적 명중 확인, 잠수함 내부에 긴장된 음성이 들렸어요. 해군 관계자가 설명해 줬습니다. SLBM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에 몇 개국 안 됩니다. 우리가 2022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하면서 그 대열에 합류했죠. 해군 항공대의 수리온 헬기 훈련 영상도 봤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정확한 위치에 착수의 구조 요원을 투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 정도 실력이면 실전에서도 충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우리 해군 조종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을 받고 있어요. 해군 관계자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를 통해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군의 실력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무기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한 전시용이 아니라 실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성된 무기들이었어요. 공군 장교와 나눈 대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북한과의 공중전이 벌어진다면 어떨 것 같나요? 솔직히 말해서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의 훈련 강도와 장비 성능을 고려하면 압도적 우위죠. 육군 장교도 비슷했어요. 지상전에서도 자신 있으신가요? 당연합니다. K2 전차의 성능과 우리 승무원들의 실력을 보시지 않았나요? 세계 어느 나라와 붙어도 이길 자신 있습니다. 해군 관계자들의 자신감도 대단했습니다. 해상에서 중국 해군과 맞선다면 우리 이지스 시스템과 훈련된 승무원이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종 대왕급 세척에 곧 정조 대왕급까지 추가되면 더욱 강력해질 거예요.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철저한 훈련과 최첨단 장비가 뒷받침되고 있었거든요. 이제 미국 국방부가 왜 한국은 버튼만 누르면 된다고 평가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어요. 실제 상황이 오면 그냥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한국군의 현장 실력을 직접 확인한 후 저는 더 넓은 시각에서 국제사회의 평가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워싱턴에서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제안보 세미나가 열렸어요. 참석자들은 정말 쟁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전직 고위 관료들, 일본 방위성 출신 인사들, 중국 군사과학원 연구원들, 그리고 호주와 영국의 안보 전문가들까지 모여 있었어요. 세미나가 시작되자마자 한국의 자주 국방 능력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먼저 이불 영원 존 밀러 전미 합참 부의장이었어요. 한국군은 이미 독자 작전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한미 연합 훈련을 지켜본 결과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그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일본 측에서 반박이 나왔습니다. 사토 다케시 전 방위성 사무차관이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기술적 능력은 인정하지만 장기 전 지속 능력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 전쟁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거든요.
그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석유 비축량, 전략 물자 확보 능력, 그리고 전시 경제 운영 경험을 고려하면 한계가 분명합니다. 중국 측의 반응은 더욱 냉소적이었어요. 왕진 중국 군사과학원 연구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기술은 있을지 몰라도 핵무기 체계 구비해에 필요한 자원과 경험은 부족합니다. 현대전에서 핵 억제력 없는 독자 방어는 한계가 있어요. 순간 회의장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핵무기라는 민감한 주제가 제기된 거였어요. 왕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해도 핵무기 보유국들 앞에서는 결국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대화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호주의 마이클 존슨 전 국방차관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잠깐만요. 한국의 핵기술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가 자료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UAE에 수출한 APR 1400원전 기술을 보세요. 이는 전 세계가 인정한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입니다. 존슨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한국의 원전 기술은 단순한 발전소 건설을 넘어섭니다. 핵연료 설계, 제조, 재처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완전한 핵기술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중국 대표가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평화적 이용 목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존슨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기술적으로 한국이 원자력 강국으로서 핵무기 전환 잠재력을 가진 국가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분석 보고서에서도 이미 언급된 내용이죠. 이 말에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리차드 전 국방참모총장이 호주 측 발언을 뒷받침했어요. 한국은 이미 연구, 제조, 시뮬레이션 단계를 넘어 실전급 산업 기반을 갖춘 국가입니다. 우리는 과거 영국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와 비교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에요. 리차드가 더욱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고밀도, 핵연료 연구,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그리고 중수로 운영 경험을 종합하면 이중용도 기술 역량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 대표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 핵무기 제조가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국 대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물론 정치적, 외교적 제약이 있죠. 하지만 순수한 기술적 관점에서는 한국이 원한다면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평가입니다. 미국 측에서도 지원 발언이 나왔어요.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핵기술력은 우리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평화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그 기술적 수준은 정말 놀라워요. 게이츠가 구체적 사례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원자로 기술,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 기술,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 연구는 미국도 벤치마킹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중국 대표가 끝까지 저항했어요. 기술이 있다고 해서 실제 무기화가 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호주 대표가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 플루토늄 분리 기술, 그리고 정밀 가공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 내에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는 게 국제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이 발언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한국에 숨겨진 능력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순간이었어요. 영국 대표가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지만 언제든 필요하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핵 잠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억제력이죠. 일본 대표가 마지막으로 항변했어요. 그래도 실제 핵실험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미국 대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도 충분합니다. 한국의 슈퍼컴퓨터 기술과 핵물리학 연구 수준을 고려하면 실제 실험 없이도 핵무기 설계가 가능해요.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의 핵 기술력이 이 정도로 높은 수준인지 몰랐거든요. 세미나가 끝난 후 호주 대표와 개별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의 핵 잠재력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간단합니다. 한국은 평화적 목적으로 핵 기술을 개발했지만 그 결과물이 군사적으로도 전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어요. 그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UAE 원전 프로젝트를 보세요. 한국이 독자 설계한 APR 1400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로 중 하나입니다. 이런 기술력이면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죠. 영국 대표와의 인터뷰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상당히 높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에서 플루토늄 물 분리하는 기술은 핵무기 제조의 핵심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한국이 이 기술을 평화적 목적으로 연구하고 있지만 기술 자체는 군사적으로도 응용 가능해요. 미국 대표도 한국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핵기술 인력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대학에서 핵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간 한국 연구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대화들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건 기술적 한계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라는 거였어요. 세미나 마지막에 참석자들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재래식 무기로도 충분히 강력하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핵무기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라는 거였어요. 중국과 일본 대표들도 결국 이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거든요. 저는 이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진짜 저력을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무기만 강한 게 아니라 언제든 필요하면 핵무기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갖춘 나라였던 거예요. 이제 미국 국방부가 한국은 버튼만 누르면 된다고 말한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재래식 무기든 핵무기든 한국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던 거죠. 세미나에서 돌아온 지 며칠 후 저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의 한국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CNN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도움받는 나라가 아니다 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가 메인 페이지를 장식했어요. 기사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세계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며 K방산의 부상이 기존 군수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고 분석했거든요. BBC도 바로 따라왔습니다. 한국 방산 모델이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제목으로 한국의 혁신적인 무기 개발 속도를 집중 조명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독일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슈피겔이 한국형 자주국방에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심층 분석 기사를 실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압축적 군사력 증강은 다른 중경국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시아의 새로운 군사 강국, 한국이라는 헤드라인으로 KF-21과 K2 전차의 성능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이탈리아 코리엘의 델라세라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한국 무기의 성능이 유럽산을 위협하고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각국 연구기관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어요. 영국 왕립연합군사연구소가 한국형 방위체계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결론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방위산업 모델은 기존 서구 모델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독일 국제정치안보연구소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어요. 한국의 군사기술 혁신 속도는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K방산의 부상이 유럽 방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실제로 각국에서 한국 무기 도입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 대량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노르웨이도 K9 도입을 결정했어요. 호주는 한국의 차세대 구축함 기술에 관심을 보였고 영국은 KF-21 공동개발 참여 가능성을 타진해 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미국의 반응이었어요. 펜타곤이 한국의 램 기술에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거였습니다. 이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비공개 회의에서 한 말이 언론에 흘러나왔어요. 한국의 정밀 타격 기술은 우리도 배워야 할 부분이 있다. 록히드 마틴과 레이실온 같은 미국 대형 방산업체들도 한국과의 협력을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나토 국가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독일 국방부가 한국 방산업체들을 초청해 기술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프랑스 탈레스 그룹은 한국 하나 시스템과의 합작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어요. 이탈리아 러나르도도 카이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지들의 분석도 줄을 이었어요.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가 한국형 자주 국방 시나리오라는 특집보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군사력 증강 모델은 중견 국가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디펜스 뉴스도 K-디펜스의 글로벌 임팩트라는 심층 분석을 실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의 혁신적인 개발 속도와 성능을 집중 조명했어요. 러시아까지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지 붉은 별이 동북아 군사 균형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부상을 분석했어요. 한국의 군사 기술 발전 속도는 지역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환95가 한국 군사력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인민일보도 한반도 군사 균형의 변화를 주제로 한국의 방위력 증강을 상세히 분석했어요. 일본의 반응이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한국 방위력 재평가 시급이라는 사설을 실었어요. 아사히 신문도 한국 군사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인정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이 이미 일본을 넘어섰다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군 없이 못 버틴다고 했던 언론들이 이제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특히 독일 연구기관들이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럽의 군사 강국인 독일이 한국에서 배우려 한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미국 방산업체들의 반응도 상징적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방산업체들이 한국과 협력하려고 줄을 서고 있다는 건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임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나토 국가들의 관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구 최고의 군사 동맹체인 나토가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려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변화였어요. 이제 세계가 한국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모델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세계의 시선이 바뀌고 정말 상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독일 미네남보회의에서 한국 합참위장이 패널 토론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미네남보회의는 매년 2월 세계 최고 안보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올해 주제 중 하나가 중견국의 자주국방과 동맹 협력이었어요. 저는 현장 취재차 미넨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장인 바이엘리셔 호프 호텔에 도착하니 분위기부터 달랐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예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김승겸 합참위장이 패널 토론에서 발언할 차례가 되자 홀이 조용해졌어요. 그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함께 책임을 지는 파트너가 되었죠. 독일 국방장관이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5년 전만 해도 우리는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폴란드에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문을 수출하고 있어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 수치였거든요. 프랑스 전 국방장관이 이어서 물었어요. 기술 짜립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주요 무기체계의 90% 이상을 국산화했습니다. KF-21은 완전 독자 개발이고 램 정밀 타격 무기도 마찬가지죠. 가장 날카로운 질문은 일본 방위연구소 연구원에게서 나왔어요. 정말 미군 없이도 독자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 의장이 잠시 멈췄다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물론 동맹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선택의 문제이지 필수가 아니에요. 이 답변에 홀이 술렁이었어요. 한국의 자신감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여러 국가 대표들이 김 의장과 개별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폴란드 국방차관이 먼저 다가왔어요. K2 전차 성능에 매우 만족합니다.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이에요. 노르웨이 국방연구소장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K9 자주포가 북극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들었습니다. 기술 협력이 가능할까요? 가장 놀라운 건 미국 국방부 차관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의 램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기술 교류 방안을 논의해보죠. 영국 왕립연합군 연구소 연구원과의 대화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모델이 중경국 자주국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어요. 저녁 리셉션에서 만난 각국 전문가들의 반응이 더욱 솔직했어요. 독일의 한 안보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이렇게 빨리 변할 줄 몰랐어요. 특히 방산기술 발전 속도가 놀랍습니다.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도 비슷했어요. 한국이 증명한 건 중경국도 충분히 강력한 자주국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는 국제 질서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네덜란드 클링엔달 연구소 연구원의 분석이 가장 정확했어요.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대표적 사례입니다. 트럼프 발언이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죠. 회의 마지막 날 저는 김 의장과 짧은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미넨 회의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배우려고 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미국 관계자가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인 순간이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회의 후 각국에서 한국과의 협력 제안이 잇따랐습니다. 독일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프랑스는 해군 함정 기술 교류를, 영국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 협력을 제안했어요. 더 놀라운 건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이었어요. 싱가포르가 한국형 방공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고, 태국도 K9 자주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중동 국가들까지 한국 무기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K2 전차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미넨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트럼프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이런 결말로 끝날 줄 누가 예상했을까요? 디펜스 뉴스의 그 보고서, 한국은 버튼만 누르는 일만 남았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말 한국은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필요하다면 핵무기까지 모든 옵션에 대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된 거였죠. 더 중요한 건 세계가 이를 인정했다는 점이었어요. 의심하던 일본도 견제하던 중국도 이제는 한국의 능력을 부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 의장이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트럼프 발언은 분명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위기를 세계가 인정하는 기회로 바꿨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은 준비된 나라였고 이제 온 세계가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한국의 숨겨진 힘을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버튼만 누르는 일만 남았다. 이미 국방부 보고서의 이 한 문장이 보여주듯 한국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 압도적인 기술력, 그리고 언제든 필요하면 핵무기도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까지. 위기는 기회가 되었고 의심은 인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준비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하시면서 거사진 시켜서 갔던 데를 임 다시 수 시크러진 득겠는데 과직 다니 건대지게 감사합니다.